안녕하세요, 조홍모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컬러리스트 기사 16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파트죠. 색채 관리 첫 시간입니다. 색채 관리 파트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과목 중에서 가장 좀 까다롭고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과목입니다. 특히 기사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 꽈락이라는 제도가 있죠. 그죠? 한 과목이라도 40점 이하가 나올 경우에는 평균 60점이 넘어도 실격이 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산업기사는 괜찮아요. 선생님 강의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기출 문제 정도만 푸시면 뭐 충분히 산업기사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기사는 좀 변별력을 두려다 보니까 이 색채 관리 부분이 또 이제 뒷부분에서 배우겠지만, 우리 색채 품질 관리 규정에 관련한 뭐 KS 관리 체계, 그 KS에서의 어떤 그 관리 규정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 있는 것들에도 많은데, 그 안에서 또 어떤 부분을 선택하고, 또 그 부분에서도 뭐 아주 단어 하나를 가지고 문제를 낸다든가, 또는 이제 관리 기법이라는 게 사실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색채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그 색채 관리 기법에 관련한 많은 그 새로운 것들까지 막 진짜 막 듣도 보도 못했던 것들을 갖다가 막 시험에 내고 막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기사예요. 그래서 기사 시험 보시는 분들의 이제 전략적인 거라면 이 색채 관리는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50% 가량은 여러분들이 와, 이거 진짜 처음 들어보긴 했는데도 상당히 문제를 많이 꽈서 내기 때문에 처음 보는 것 같아, 막 이런 느낌이 아마 들 겁니다. 산업기사는 뭐 한 30% 정도의 그런 아니 뭐 산업기사는 뭐 그냥 쉽게 나올 때와 어렵게 나올 때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한 뭐 산업기사는 한 70점 이상은 맞을 수 있는 정도지만, 기사는 좀 많이 어렵게 나오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점수를, 기사는 많이 맞는 게 목적이 아니라 꽈락이 나지 않는 게 목적인 그런 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체계보다도 외워야 할 양이 많은데, 거기에 나오는 문제들을 꼴 때 아주 부분적인 뭐 일부 뭐 다 똑같아요, 내용이. 근데 앞에 뭐 일부다, 전체다 이런 거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부만 바꿔야 된다를 전체로, 그러면은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비슷하니까 이건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을 어이없게 내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꽈락은 면할 정도는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제가 지도하는 대로 하시면 뭐 충분히 합격 가능하시니까요, 그렇게 많이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왜 떨어지느냐 그러면 공부를 안 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뭐 멍청하거나 이래서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공부를 하지 않아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색채 관리 파트, 색채 관리라는 게 뭐냐 그럼 말 그대로랍니다. 그래도 말 그대로 관리를 하는 것이죠. 자, 관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포괄하는 의미예요. 일단은 이제 색채 관리라는 건 말 그대로 색에 관련한, 관리에 관련한 모든 분야를 다 색채 관리라고 하는데, 일단은 가장 색채 관리의 기본이라는 건 뭐냐면 색을 잘 측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관리라는 것은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라 함께 써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색채 체계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소통하는 것처럼 같이 써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정확한 양으로 척도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측정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그것을 함께 쓰는 거니까 이제 표준 정량화 시켜서 그걸 어떻게 해요? 잘 전달하고, 그리고 그걸 잘 기록하고, 또 그리고 전달되었을 때 또 그것이 오차 오류를 최대한 줄여서 또 재현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생산해냈을 때 상당히 효율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그런 전반적인 모든 과정들을 다 색채 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파트가 그래서 좀 공부할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것이 이 색채 관리에서 언급되고 공부해야 하는가를 먼저 한번 정리를 쭉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첫 시간에 한번 이해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색채 관리라는 건 말 그대로 전체적인 색에 관련한 모든 것들에 대한 관리입니다. 자, 원래 선생님이 좀 글씨를 잘 쓰는데 앞에 강의를 봤더니 글씨를 진짜 개발세발 막 그냥
막 엉망진창 썼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다시 최대한 잘 써보려고 하는데, 쓰다가 아마 또 이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색채 관리. 자, 크게 색 그러면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빛의 색과 그 다음에 물체 색이 있죠. 그죠? 그래서 빛의 색과 물체 색 두 가지를 여러분 관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빛의 색은 합치면 합칠수록 밝아진다 했었죠. 그래서 무슨 혼합? 색광혼합. 자, 그 다음에 물체 색은 색료혼합이다 라고 했었죠. 어때요? 좀 괜찮습니까? 글이? 예. 색채 관리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척도화 시킬 필요가 있다. 왜? 같이 쓰기 위해서는 수치화를 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냥 내가 야, 그 조금 가져와 라고 얘기하면 상대방의 조금과 내 조금은 어때? 다르잖아요. 거기에 생길 수 있는 오차가 큽니다. 그러니까 야, 가서 20만큼 가져와 라는 어떤 척도가 있으면 그 사람이 물론 딱 20 가져오면 좋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18, 19, 20, 21, 22 그 사이에서 가져올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측정이라고 합니다. 측정. 그것을 측정하고 그것에 대한 우리 표준을 정하죠. 표준을 정해서 정량화 시킨다. 그래서 표준 정량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록해야 되겠죠. 예, 기록하고. 자, 그것을 우리 어떻게 한다고? 사람한테 전달하고. 전달된 것을 어떻게 해요? 재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이러한 색을 잘 관리함으로 인해서 뭐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효과적으로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생산 효율화 이런 것까지 생산되어지는 과정까지 이 부분들을 다 포괄적으로 우리는 뭐 한다? 색채 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채 관리에서는 이러한 측정에 관련한 그리고 표준에 관련한 그리고 전달, 재현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재현한다라는 것을 조색과 검색이라고 하거든요. 색을 만들고 제대로 됐는지를 검색하는 뭐 이런 개념도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조색하고 검색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하는 육안 조색 또는 육안 검색이라는 게 있고, 첫 번째는 육안으로 하는 육안 검색, 그 다음에 기계를 가지고 하는 우리가 색을 측색을 하는 기계가 있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측색기라고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또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여기서부터 공부할 게 나오죠. 뭡니까 이거? 조색의 개념, 검색의 개념, 육안 조색과 또 측색기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재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마찬가지 조색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육안으로 할 수 있고 기계로 할 수 있는데, 육안으로 하는 조색이 있고 기계로 하는 조색이 있는데 CCM이라고 합니다. 기계 장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배우실 건데 이거는 뭐 반드시 100%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CCM이라는 그 기계를 가지고 하는 조색 장치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벌써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광혼합, 우리 조금만 더 거리를 두고 한번 해볼까요? 자, 물체색이라고 하는 것을 좀 밑에다가 자, 물체색 하면은 뭐죠? 색료혼합이다. 자, 그러면 보통 색광혼합 그러면 뭐죠? 이건 빛에 관련한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조명에 관련한 조명. 우리 기본적인 조명들 많죠? 백열등도 있고 형광등도 있고 수음등, 나트륨등 등등 되게 많습니다. 그러한 조명에 관련한, 그 다음에 디지털 색채라는 게 있습니다. 디지털 색채라는 게 뭐예요? 기계 장치를 통한 색을 재현하는 거죠. 우리 일반적으로 물체색은 실제 뭐 포스터 물감이나 뭐 도료나 이런 것들 통해서 색을 재현하지만, 이 디지털 색채라는 건 뭐가 필요하다? 디바이스. 뭐라고요? 디바이스. 한국말로 뭐라고 합니까? 장치. 이런 장치들이 있어야만 색을 구현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색료라는 말은 뭐냐? 한자는 뭐가 편하다고요? 이렇게 줄여서 쓸 수 있죠. 우리나라 말도 참,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정감미가 있고요. 그 안에 정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느낌, 감정이 많이 실려 있고 부드럽고 되게 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부드럽잖아요. 아버지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실제 말을 할 때는 어머니, 아버지라는 말을 쓰면 좋긴 하겠지만 지금도 우리 많은 학생들이 어때요? 뭐 되게 줄이는
그런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죠? 왜? 편리하려고, 귀찮으니까. 그래서 부모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색료라는 말도 약자예요. 색을 나타내는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색을 나타내는 재료는 게 뭐냐면, 뭐 쉽게 얘기해서 하여튼 색이 나타나게 한 재료예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선생님이 손에 피를 흘렸습니다. 근데 그 피가 옷에 묻었어요. 하얀 옷에. 그럼 하얀 옷에 뭐가요? 빨간색이 물들었네, 그지? 그러면 내 옷에 빨갛게 물들인 색채 재료는 피가 되는 거죠. 그걸 우리 뭐라고 한다? 색료. 색료는 피다. 그러면 왜 이 색료는 빨간색을 또는 파란색을 이런 색을 나타낼 수 있느냐? 그러면 색을 머금고 있는 색소라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빨간색 피가 내 옷에 묻어 빨간색을 물들이게 했어요. 그러면 이 물들이게 한 색료는 뭐다? 피. 그러면 그 피가 왜 빨간색을 갖느냐? 그러면 그 피 안에 색소인 헤모글로빈이라는 색소가 있다 라는 거죠. 자, 제가 디자인 강의를 하면서 저는 이제 시각 디자인을 전공으로 하고 어떤 소통의 수단으로서 이 컬러를 연구하는 학자인데, 이 디자인을 공부하다 보면 참 다양한 학문을 접해야 된다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물리학도 얘기했고, 심리학, 경제학, 생리학, 머리털이란다.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화학도 우리가 또 접해야 된다는 거죠. 요 파트는 이제 화학에 관련한 건데, 우리 몸이 이루어져 있는 기본적인 이제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세포나 이런 물질의 기본 단위, 기본 이루고 있는 걸 원자라고 합니다. 그 원자들이 모여서 뭐 이렇게 지금의 이런 물질의 세계를 이루고 있는데, 또 그 원자 안에는 원자도 엄청 최소의 단위예요. 우리 물질을 이루고 있는 최소의 단위가 원자인데, 그 원자 안에는 또 더 작은 핵이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그 원자 안에는 전자들이 돌고 있고, 핵 중심으로 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얘기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설명하기에는 저의 역량도 부족하고, 그냥 쉽게 우리가 미시적인 공부가 아니라 거시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색을 나타내는 재료인데 그 안에 색소가 들어있다. 그래서 색소에는 이제 보통 세 가지 색소가 있어요. 식물 색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물 색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광물 색소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색소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또 그럼 여기서 산업기사는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 위주로 이제 출제가 되는데, 기사는 변별력을 두겠다고 우리가 어떻게 그 많은 색소를 다 암기합니까? 이름도 되게 어려워요. 뭐 듣도 보도 못했던 말 들어보셨습니까? 프탈로시아닌? 무슨 프탈로시아닌? 공룡의 이름이냐? 뭐야? 그죠? 선생님처럼 머리가 나쁜 사람들에게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날파리가 저를 좋아하는지, 방송인데도. 자, 식물, 동물, 광물이라는 색소들이 있다. 색소의 종류에 대한 거는 이제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좀 개괄적인, 색채 관리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해야 될 개괄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색소라는 것이 색료에 담겨져 있어서 색을 나타낸다. 자, 그러면 색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알료라는 것과 그 다음에 염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색료인데 어떤 특징에 따라서 나눠 놓은 거예요. 자, 알료라는 건 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네 둘을 나누는 기본 그런 원리는 뭐냐 그러면, 물과 기름, 뭐 알코올 이런 거에 녹느냐 안 녹느냐를 가지고 나눠요. 알료라는 것은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맞아요, 안 녹아요. 그래서 안 녹아요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안 녹아요 이렇게 외우세요. 물과 기름에 안 녹습니다. 자, 염료는 물과 기름에 녹아요 안 녹아요? 녹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해서 얘는 녹습니다. 물과 기름 또는 알코올 등에 녹는 걸 우린 염료라고 하죠. 그래서 염료는 녹기 때문에 이러한 실제로 색을 입힘을 당하는 물질들이랑 되게 친해요. 그래서 그 물질 속으로 어떻게 해요? 파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염색 그러죠. 그래서 머리카락에다가 색을 입히는 거 들어가죠? 염색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우리 뭐라고 한다? 염색.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안료는 그렇다면 뭐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어떠한
내가 색을 입히고자 하는 애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에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게 확 덮어버리는 거죠. 예,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안료 같은 경우는 이 색료가 이 물질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붙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애를 전색제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전색제. 이것도 추후 다시 얘기는 하겠습니다. 이 전색제가 필요하고요. 염료는요, 보통 이제 염색 같으면 이제 천이라든가 이런 머리카락 같은 들어갈 때 매염제라는 게 있습니다. 매염제. 그래서 천에 들어가게 되면 천과 그 염료를 이렇게 중개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그걸 우리는 매염제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첨가가 돼가지고 이렇게 색을 입히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안료에 대한 공부, 그 다음에 염료에 대한 공부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안료의 종류는 뭐가 있냐? 그러면 뭐 무기안료와 유기안료가 있다. 자, 무기안료와 유기안료를 나누는 기준은 뭐 탄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무기와 유기 뭐 이런 식으로. 또 그 다음에 염료 같은 경우는 뭐 천연염료와 합성염료라고 해서 인공염료, 요렇게 종류에 따라서 시험 문제 나오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또 그것만 해야 되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사용하게 되는 어떤 소재가 있겠죠. 소재 또는 재료. 이 재료와 소재의 특징과 그 다음에 성질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후에 뭐 금속이라든가 직물, 플라스틱, 나무, 목재, 종이, 뭐 기타 유리 막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해도 엄청 많은 양의 것들을 여러분들이 암기하게 되겠죠. 또 그뿐입니까? 이제 물체색이 아니라 이제 빛의 색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조명에 대한 이제 또 문제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명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표준광원. 뭐라고요? 표준광원. 왜냐하면 색을 지각할 때 사람들은 똑같은 색을 바라보면서도 다양한 조건과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색을 지각하고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똑같이 전달하고 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은 조건과 같은 상황에서 색을 조색하거나 검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의대로 야, 이런 상황에서 같이 하자라는 규칙을 정한 거예요. 그게 표준입니다. 빛에 대한 표준을 정하는 표준광원. 요 안에도 보면 뭐 A광원, B광원, C광원 해가지고 우리가 또 외워야 될 것들이 많고, 또 그 표준광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또 표준광원을 만들게 되는 색온도라는 또 그 개념도 이해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또 이 표준광원 가지고 이제 조명의 종류, 뭐 백열등, 형광등, 수은등, 나트륨등, 뭐 알칼리, 뭐 어쩌고 되게 많습니다. 그것도 외워야 되고요. 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조명하는 방식들이 있겠죠. 조명 방식. 그래서 뭐 직접 조명, 간접 조명 해가지고 또 거기서 또 여러 가지 또 파생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뿐입니까? 이제 측정에 관련한 것도 이제 뭐 어떤 각도로 어떻게 측정하느냐, 막 이런 것들까지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예전에는 이제 시험 문제가 과거에는 나와서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그나마 최근에는 이 디지털 색채에 관련한 시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색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디바이스라는 장치가 필요하죠. 그죠? 디지털 색채에서 디지털 색채 장점은 뭐냐면 색 영역 그럽니다. 색 영역, 가뭇 그러는데, 디지털 색채는 우리가 물질의 세계에서 표현할 수 있는 색의 가지수보다, 색 영역은 뭐냐? 색을 나타낼 수 있는 색의 가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질의 세계의 색보다 이 디바이스를 통한, 장치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색의 가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장치들마다도 또 그 색 영역이 또 다르겠죠. 근데 문제는 그 제품, 그 장치만 쓰면 괜찮은데 지금은 그 장치들이 서로 어떻게 해야 되죠? 호환해야 된단 말입니다. 게다가 또 기본적으로 장치에 의한 이런 색광 혼합이죠. 장치, 화면, 예를 들어서 모니터를 통해서 봤던 색이 실제 물체색이 되기 위해서 표현될 때는 뭐가 생겨요? 색차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색상과 명도, 채도들이 약간씩 바뀌게 되겠죠. 물론 뭐 상관없어 라고 해도 되지만 어떤 정밀한 색상, 명도, 채도를 요하는 그러한 것을 작업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디지털 색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그 색 오차를 줄이고 어떻게 보여지는 그대로의 정밀한 색을 표현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관련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디지털 장비들에 대한 이 장비들에 대한 얘기들, 뭐 입력 장치, 출력 장치부터 해서 그 각각의 이러한 장치들 간에 서로의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뭐 컬러 어피어런스라는 말도 나오고 막 별의 별말이 나옵니다. 그것도 어떻게 줄이는가? 또 요즘엔 더욱더 문제를 더 어떻게 해요? 좀 변별력 주려고 또 모니터 안에서만 해도 해상도 예전에는 그냥 PPI만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감마 이런 전문적인 감마라든가 뭐 어떤 해상도도 막 요즘에 뭐 SD 해상도, HD, 뭐 UHD 뭐 이런 식으로 또 최근에 나오는 그러한 새로운 해상도에 관련한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 색채 안에서만 해도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게 그런 이유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또 과거에 나왔었는데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색채 품질 관리 규정이라 그래서 특히 KS, 이제 KS 안에 또 여러 가지 색과 관련된 규정들이 있죠.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 규정들이라는 게 뭐 어떤 규칙과 방법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의 약속이잖아요. 뭐 법 같은 거잖아요. 근데 나오던 것만 나오면 괜찮은데 물론 선생님 정리를 이제 교재에다 해놨고 여러분한테 제공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를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이 양보다 사실 그 색채 품질 관리 규정 KS에 나와 있는 그 품질 관리 규정의 내용만 봐도 그게 더 많아요. 외울 게 많아요. 과거에는 그 부분이 거의 나오지를 않았는데 최근에는 특히 산업기사보다는 기사가 좀 거기서 많이 나옵니다. 보통 2문제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치는 거죠. 그죠? 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외울 게. 그래서 일단은 사실 색채 품질 관리 규정이라는 걸 외우는 목적이 아니고요. 어디에 그게 있다라는 거. 물론 중요한 것들은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어디에 있다는 걸 알아서 찾으면 되는 건데 하여튼 문제 자체가 이제 낼 게 없는지 하여튼 이 색채 품질 관리 규정 부분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쉬운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괜히 이런 말들 쓸 때도 보면 좀 어려운 단어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채 관리 파트를 공부하게 되면 뭐 기사나 산업기사나 요 내용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어때요? 지금까지도 막 되게 많아서 짜증나 죽겠는데 색채 관리도 참 많다. 그래서 산업기사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뭐 산업기사는 그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요. 색채 관리가.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 그러면 기사가 문제라고 그랬어요. 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 색채 관리를 고득점 맞는 건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도 모르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맞았는데 라고 해보면 단어 하나 바꿔요. 단어. 저도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목적은 기사는 꽈락을 면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관리 부분은 기출문제도 많이 풀어보셔야 되겠고 자기만의 정리를 많이, 특히 기사, 산업기사는 그냥 선생님 강의 듣고 기출문제만 풀면 쉽게 나올 땐 대기시도 쉽게 나옵니다. 산업기사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직 기사만 문제가 된다는 거.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어떤 색채 관리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될지를 이게 잘 설명을 이제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색채와 소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자, 색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색료라는 것은 뭐냐면 색을 나타내는 뭐라고요? 재료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색료라는 두 가지가 있죠. 알료와 그다음 뭐가 있다고요? 염료로 나눕니다. 자, 알료와 염료. 알료는 물과 기름, 잉크, 물, 기름,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알코올, 뭐 이런 것들에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아요. 암기도 안 녹아요. 이렇게 외우면 되겠고, 염료는 녹아요라고 외우시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료와 염료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거. 물과 기름에 녹냐, 안 녹냐로 나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색료라는 것은 뭐가 있다고요? 색소가 담겨져 있다라고 했었죠. 자, 교재를 보시면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되죠. 일단 먼저 우리 생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생료 그러면 안료와 염료를 다 포함한 개념이에요. 색을 나타내는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생료, 그러니까 안료와 염료를 선택할 때에 고려해야 할 사항, 그러니까 이런 재료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 시험 문제에 아주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여러분이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 생료를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첫 번째 얘네들이죠. 얘네 둘 다 포함한 거예요. 얘네들을 선택할 때 첫 번째는 착색 비용이라는 겁니다. 자, 뭐가 중요해요? 당연히 돈이죠. 돈이라는 것도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양한 광원에서, 자, 뭐라고요? 다양한 광원에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어떻게 꼬냐면 다양하지 않은 게 뭐예요? 단일 광원에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내요. 어디가? 기사가. 다양한 광원에서도 어떻게 해요? 색채 현상에 대한 고려. 색채 현상. 왜냐? 색이라는 것은 빛과 상당히 관련되어 있죠. 그죠? 실제로 조색을 할 때 어떤 빛에서, 어떤 각도의 빛에서 조색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 보이기도 하고 같아 보이기도 막 그래요. 자, 그래서 다양한 광원입니다. 이거 단일 광원 아니에요. 하나의 광원이 아닌 다양한 광원에서도 이런 색채가 어떻게 재현이 되고 어떻게 보여지는가, 이런 것까지 고려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VMD 이렇게 백화점 같은데 MD 보면 이렇게 마네킹들이 입고 있는 옷을 딱 이렇게 보면 엄청 이쁘고 좋은데 막상 사서 내가 입으면 어때요? 별로죠. 왜 그러냐면 그때 연예인이든 또는 어떤 마네킹이든 있었던 그때의 상황과 동일해야 됩니다. 일단은 마네킹처럼 날씬해야 되고요. 그리고 연예인처럼 잘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주변에 있었던 환경의 색과 그 다음에 조명까지 고려를 해서 들고 다녀야 그 느낌이 나는 거죠. 예, 그래서 런웨이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주변 조명 같은 것까지 상당히 고려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 옷에 맞는 조명을. 그래서 이 다양한 광원에서도 어떻게 색채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착색의 결례성. 착색할 때의 결례성. 이거는 뭐냐? 결례성이라는 거는 얼만큼 튼튼하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염색을 하거나 또는 염료 이렇게 색을 입혔을 때 잘 벗겨진다든가 색이 투명해진다든가 또는 빨았는데 물이 흘러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얼만큼 튼튼한가, 결례성이라는 거는. 그래서 색이 변하지 않으면서도 얼만큼 잘 그 자기의 색을 유지하는가, 이런 걸 우리는 결례성 또는 결례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색되지 않는 정도라는 얘기죠. 그리고 작업 공정이 가능한가, 실제 작업이 해서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작업 공정이 가능한가, 요 네 가지 잘 기억해 두세요. 시험 문제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비용을 고려해라. 두 번째는 다양한 광원에서의 색의 현상을 고려해라. 그리고 얼만큼 결례성이 있는지를 고려해라. 또 마지막으로는 뭐다? 작업 공정이 가능한가. 요 네 가지가 바로 생료를 선택할 때에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거 외에 더 있겠지만 여하튼 시험에서는 요 네 가지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요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뭐에 대해서 배우느냐. 일단은 색소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소는 기본적으로 천연색소와, 자, 크게는 천연색소, 무슨 색소? 천연색소와 그 다음 뭐로 나눕니까? 합성색소로 나눕니다. 글씨를 계속 잘 써보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프로젝트 싸가지고 이렇게 쫙 옆에 나오게 하는 그런 장치를 통해서 한번 해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갑자기 그런 게 될 수도 있어요. 매번 글씨 쓰는 게 어렵긴 한데. 자, 그 다음에 천연색소는요 또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생체색소. 천연색소는 또 생체색소와 그 다음 뭐로 나누느냐? 광물색소로 나눕니다.
자, 사실 요거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냐? 그러면 기사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냥 천연색소와 합성색소가 있구나, 이 정도만 산업기사는 알면 되고, 기사실 보시는 분들은 아, 생체색소와 강물색소가 있구나라는 거. 그 다음에 생체색소는 또 두 가지로 나눠요. 동물성 색소와 그 다음에 뭐겠어요? 식물성 색소로 또 나눕니다. 자, 광물 색소는 뭐 쉽게 해서 안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생체 색소는 염료다 이렇게 볼까요? 염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합성 색소라는 거는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합성 색소가 많을까요? 인공 색소가 색 가지수가 많을까요? 하면은 과거에는 이 천연 색소가 주가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이 합성 색소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합성 색소는 다양한 이제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화학적인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여하튼 지금은 어쨌든 이 합성 색소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이 합성 색소의 가지수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아까 했지만 합성 염료 같은 경우도 합성 염료 같은 얘기. 얘네가 색료고 얘네 둘을 다 설명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알겠죠? 염료만 해도 합성 염료만 해도 가지수가 한 4만 종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의 제품 품목만 해도 2,500품목 정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들을 좀 더 잘 관리해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정리된 어떤 자료가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컬러 인덱스라는 겁니다. 자, 교재에 나와 있죠. 그죠? 컬러 인덱스. 자, 컬러 인덱스라는 건 그냥 하나의 그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합성 염료를 나 안료 같은 것들, 합성 색소죠. 예. 합성 색소 자체의 양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종류들을 정리할 필요를 느껴서 만든 게 뭐다? 컬러 인덱스라는 겁니다. 하여튼 서로 이렇게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약 9,000개 이상의 염료와 그 다음에 약 600개의 안료가 수록이 되어 있다고 교재되어 있는데, 지금쯤이면 더 양이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924년에 처음으로 제안되고 교재 나와 있죠. 1962년 2판, 1971년 3판, 1975년 해가지고 현재 6건까지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기본적으로 우리 저 KS처럼 인덱스 분류명이 자체적으로 있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는 뭐 자체적인 넘버링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되어지는 회사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리고 뭐 생료의 화학적 구조라든가 그 생료의 활용 방법, 그 다음에 안료와 염료의 활용 방법, 결례성, 그리고 색공간에 대한 어떤 디테일 간의 어떤 호환, 뭐 이런 자료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컬러 인덱스라는 시험 문제도 간혹 나오니까 왜 필요한가? 예, 너무 많은 안료와 염료들을 같이 쓰기 위해서 정리해 놓은 하나의 책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색소를 보게 되면 천연색소, 그죠? 천연색소, 합성색소가 있는데, 일단 천연색소, 그러니까 천연색소의 종류에 대한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천연색소 안에는 동물색소, 뭐 식물색소, 그 다음에 뭐 광물색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광물은 이제 이쪽 좀 안료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교재에 우리 식물색소에 관련해서 선생님이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정리된 이거 외에 더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예, 그래서 이걸 다 외워야 되느냐? 사실 저도 다 못 외웠습니다. 전 딱 뭐 4가지 정도만 그냥 외웠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앞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많이 들었던 색소 중에 하나가 안토시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상당히 사람들 그 건강에 좋은 색소로 많이 알려 있어서 어떤 약이라든가 이런 거 설명할 때, 이 안에는 안토시안이라는 게 많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의 광고들을 많이 하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 식물성 색소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 좋은데, 보통 식물에서, 그죠? 식물 안에 있습니다. 식물 안에. 그래서 안토시안 같은 경우는 약간 적색의 색을 이렇게 나타내게 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포도주 같은 거, 포도 있죠, 포도가 왜 붉은색인가, 뭐 자주색이나 붉은색이죠.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안에 어떠한 색소가 들어있다? 안토시아닌이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곽꽃, 국화, 포도주 이러한 꽃들 속에 들어있는 색소가 보다 안토시아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물질의 신비로움, 이 원자 얘기했었죠, 그죠? 그리고 이 원자의 전기, 그리고 또 산성, 알카리성, 뭐 중성, 뭐 이런 개념들에 따라서 색들이 다양한 색으로 또 표현이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선생님이 모르겠어요. 한 이제 몇 년 후에는 제가 그 공부를 해가지고 강의가 더 문제가 더 어려워지면 그때 거기까지 설명하고 싶은데 이럴 줄 알았으면 고등학교 때 좀 화학 공부를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여하튼 안토시아닌도 보면은 산성이냐 중성이냐 알카리성이냐에 따라서 색이 좀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산성일 때에는 빨간색, 그 다음에 중성일 때는 보라색, 그 다음에 알카리성은 파란색. 그래서 매염제라 했었죠, 그죠? 이 매염제를 산성을 넣느냐 알카리성을 넣느냐 중성을 넣느냐에 따라서 이 안토시아닌이 있는 그거의 색을 또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토시아는 시험 문제도 좀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특히 빨간색 계열의 꽃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알리자린이라는 색소입니다. 얘도 약간 빨간 쪽이에요. 예, 분홍색입니다. 얘는 꼭두선이라는 그 꽃의 뿌리 속에 뭐 배당체라는 곳에서 추출을 해낸다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또 공부를 해야 되는 저희 참 슬프지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되게 또 많이 나오는 애가 플라보노이드입니다. 그래서 플라보노이드 안에 플라본이라는 게 있대요. 플라본, 앵꽃초 이런 데 들어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다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색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산성이냐 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담황색, 그러니까 노란 쪽이죠. 황색이면. 근데 약간 어둡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황. 그래서 주로 난색 계열의 색이 나와요. 노랑, 주황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흰색과 파랑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매염제를 어떻게 쓰고 그거를 산도를 조절함에 따라서 다양한 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로로필이라는 게 있습니다. 클로로필. 얘도 마찬가지 플라보노이드처럼 노란색과 주황색, 오렌지 뭐 주황색 계열이겠죠. 근데 약간의 명도와 채도 차이가 있을 것인데, 이 식물 색소 같은 경우는 이 합성 색소만큼 그렇게 선명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은은하죠. 은은하고 상당히 결례성은 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클로로필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 원자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거죠. 자, 원자 아까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 화학식 공식 아십니까? 뭐 칼륨, 뭐 K, CA, 칼슘,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화학식 그거 뭐 번호도 외우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참 공부는 참 하면 할수록 해야 할 게 많아지는 것 같고, 또 가르쳐 줘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자, 추후 선생님이 좀 그런 부분까지 더 한번 공부를 해서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기회가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거기까지는 필요 없고요. 그냥 일단은 선생님이 교재에 정리해놨던 내용들의 키워드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대부분이 다 약간 빨간색 계열이죠, 그죠? 카사민도 마찬가지 붉은색, 크로틴 또는 카로틴 그런 데도 약간 붉은색, 그 크선토필도 노란색, 그 다음에 푸코크스탄틴도 젓갈색. 거의 다 무슨 색입니까? 붉은색이었어요, 지금까지, 그죠? 그래서 다 외우기보다는 다른 색을 하나 외우시면 되겠죠. 우리 피코시아닌, 얘만 파란색입니다. 그 홍조류라고 해서, 홍조류 안에 그 색소 단백질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게 바로 피코시아닌입니다. 파란색 색소입니다. 이 외에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걸 다 어떻게 외웁니까? 그죠? 이름도 되게 쉽지 않아. 뭐 프탈로시아닌부터 해가지고 되게 많은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네 가지 정도. 안토시아닌, 알리자린, 플로보노이드, 클로로필, 그 다음에 카사민까지 정도. 지금까지 나왔던 요 정도 5가지 정도에서밖에는
잘 안 나와요. 그 외에 나오는 거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그러면 유출을 하는 거죠. 보기에 내가 아는 안토시안, 알리자림, 뭐 플로보노이드, 카사민 이런 애들이 나와요. 그리고 못 본 애가 하나 나오거든. 그럼 다른 애들 제끼고 아 얘겠구나 이렇게 해서 풀든지 아니면 찍어야 됩니다. 그거를 욕심 같아서는 정말 정리를 다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랬다간 여러분 머리털 다 막 쥐어 뜯을 것 같아서 거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물색소가 있겠죠. 동물색소. 자, 동물색소, 식물성, 식물색소, 동물색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동물색소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 4가지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해모시아닌이라는 건데, 해모시아닌. 이거 뭐냐면은 무척추 동물 아시죠? 뭐 오징어라든가 갑각류, 뭐 문어, 새우 이런 애들 있죠. 그 안에 구리를 포함하고 있어가지고 이 그 해모시아닌이 산소랑 결합을 해서 이렇게 뭐 혈액을 옮겨주는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얘는 담청색입니다. 담청색. 좀 약간 어두운 청색 아시죠? 그 먹물에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카로티노이드라 그래서 적색입니다. 요것은 뭐 많이 하진 않아요. 해모시아닌, 헤모글로빈, 그 다음에 멜라닌 요렇게 3가지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혈액 속에 있는 그죠? 그 빨간색 색소죠. 그래서 철 성분입니다. 철을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 멜라닌 색소 아시죠? 우리 눈이라든가 피부, 머리카락의 색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색소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멜라닌 색소입니다. 그래서 멜라닌 색소에 따라서 우리 피부색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황인, 백인, 흑인이 아니에요. 그 이상도 되게 많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홍인도 있어, 홍인. 그래서 뭐 보통은 이제 멜라닌 그러면 이제 검은색에서 갈색의 대표적인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한번 알아보려고 공부를 해봤는데 이 멜라닌 색소를 갖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서 어떤 피부가 이렇게 나오는지를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 지금에서는 뭐 해야 할 게 많으니까 이제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동물 색소 이거 외에도 되게 많아요. 뭐 포르피린, 미오글로빈, 뭐 카민, 뭐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이외에도 되게 많은데 보통은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모시아닌, 헤모글로빈, 멜라닌 색소 이렇게 동물 색소의 가장 대표적인 애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색소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염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료도 색소를 갖고 있는 거죠. 특히 이 생체 색소, 천연 색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염료는 물과 기름에 녹는다, 안 녹는다? 녹는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 다음에 이 염료 같은 경우는 이 분자 구조, 그러니까 우리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되고 그것들이 모여서 이런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사람이 되고 동물이 되고 물건이 되고 철이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모든 물질의 근본의 가장 큰 단위가 원자랍니다. 원자. 야, 진짜 신비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참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여하튼 그래서 분자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 염료는 단분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단순한 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물질과, 그러니까 실제로 착색되어지는 물질과의 어떠한 친화성이 상당히 잘 들어간다는 얘기죠. 높습니다. 그래서 섬유라든가 머리 이런 속으로 들어가서 색을 입히는 방식이 바로 염료다. 우리가 보통은 이제 뭐로 알고 있습니까? 염색이다라고 알고 있는 거야. 반면에 안료는 물과 기름에 안 녹죠. 그래서 안료는 덮어야 되잖아, 그지? 덮는 거니까 좀 투명할까요? 불투명할까요? 그렇죠. 안료는 불투명한 특징을 갖습니다. 반면에 염료는 약간 투명한 그런 특징을 갖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염료는 이렇고, 자, 염료도 마찬가지 2가지가 있습니다. 천연 염료, 그 다음에 무슨 염료? 합성 염료라고 하죠. 자, 천연 염료는 이제 대표적으로 아까 했던 식물, 그 다음에 동물, 그 다음에 뭐 광물도 있지만 일단 이 대표적인 건 식물과 동물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천연염료에 비해서 합성염료가 훨씬 더 많은 수를 갖고 있다 했었죠. 뭐 약 한 4만 종이 있고 품목은 2,500 품종 정도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합성염료를 최초로 염료를 합성에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1856년에 우리 교재는 영국의 퍼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혼자 한 게 아니고요. 독일의 그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였고 퍼킨이 보조였습니다. 그 석탄의 그 타르라는 성분과 비슷한 성분이랑 어떤 성분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섞어서 뭘 하는 실험을 하다가 우연하게 이 보통 그 비단결 같은 그런 자색이 있죠, 자색. 그 자색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이름을 모빈이라고 했어요. 모빈. 그러다가 추후에 이제 그 이름을 머브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게 됐고, 그게 최초의 염료를 어떻게 합성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막 우리 뭐 인디고를 뭐 합성한다든가 하면서 다양한 색들이 막 이제 나오면서 현재는 약 4만 종의 2,500 품종의 합성 염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외우실 수 있으실까요? 예.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물질의 세계에서 색을 재현해낼 수 있는 건 상당히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은 색상명도 채도가 갖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이 자연에서 다 표현할 수 있는 없는 것들, 특히 천연염료 같은 경우는 어떻죠? 좀 채도가 그렇게 많이 높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합성염료,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들 되게 선명하죠? 이 염색 보세요. 이런 옷들이 상당히 선명합니다. 이거 되게 고채도예요. 게다가 명도도 내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그만큼 표현이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지니까 더 화려하고 더 좋은 디자인가 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은 그만큼의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천연염료보다는 합성염료. 근데 천연염료가 좋은 점이 있다고 한다면 좀 자연스럽고 은은하고 조금 고급스럽고 그 다음에 편안하고 또 몸의 건강에도 좋겠죠, 그죠? 예. 자연적인 거는 상당히 이렇게 트러블이 많지 않다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건강이 되게 중요시 여겨지면서 이 천연염료도 이제 쓰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은 합성염료 위주로 사용되고 있고, 특히 1856년 처음으로 이 합성염료가 뭐냐 그러면 머브다. 머브. 이제 시험에서 퍼킨이라고 나와 있는데 퍼킨과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같이 발견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연염료는 뭐 과거에 많이 썼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과거 이집트, 중국 뭐 이런 모든 나라가 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자, 천연염료는 주로 이제 식물염료를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그런 천연염료들은 우리 교재에 나오지만 쪽염료, 뭐예요? 쪽염료, 그 다음에 홍화염료, 그 다음에 치자염료, 그 다음에 황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황년염료, 그 다음에 여러분 알듯이 칡 있죠? 칡, 그 다음에 뭐 먹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나라는 많이 사용하는데,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쪽이라는 그 식물을 가져와서 으깹니다. 그리고 끓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철을 넣어요. 그러고 나서 아까 얘기했던 매염제라고 그러죠. 이제 백반이라고 합니다. 백반. 그걸 가지고 산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색이 그 안에 어떻게 해요? 우러나오게 되는. 뭐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그 전문 분야예요. 우리 제자분 중에 이 천연염료를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막 어떻게 그 매염제를 잘 쓰느냐에 따라서 또 온도에 따라서 다양한 색들을 구현해낼 수 있더라 이거죠. 요즘에는 이 화학적인 그런 것들이 많아져서 천연염료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선명한 그러한 색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하튼. 자, 그래서 우리는 이랬고, 자, 외국 뭐 이집트라든가 이런 나라들 뭐 과거에도 보면은 이런 뭐 인디고 이런 것들, 뭐 인도 이런 데서 만든 인디고 염료 이런 것들입니다. 그 지역마다 있는 그 식물에 따라서 자기들이 갖다 썼겠죠, 그죠? 염색하는 거죠, 뭐. 여러분들 그 봉숭아물 드리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봉숭아물. 봉숭아물 같은 거, 봉숭아도 하나의 뭐예요? 식물 색소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거 우리 손톱에다 하던 거를 옷에다 또는 천에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물어보는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제 천연염료 중에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그러면
쪽염료입니다. 쪽염료. 쪽염료. 그래서 우리 쪽빛하늘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쪽염료는 이 보통 이 청색에 관련 가장 대표적인 그런 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그 것으로서 상당히 많이 사용하였던 특히 이 파란색이죠. 파란색. 근데 이게 마찬가지 그 알칼리냐 산성이냐 이거에 따라서도 이 파란색이 처음에는 파란색이 아니라 마지막에 이렇게 하고 나면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청색 지향 의식과 봄을 상징하는 대표색으로서 선호도가 높은 뭐 파란색은 뭐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지 않죠. 그래서 쪽염료.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무슨 색이죠?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홍화염료입니다. 홍화염료. 홍화라는 식물에서 쓰게 되는데 홍화는 뭐 말 그대로 약간 어떻습니까? 주홍색이죠. 그러니까 약간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이고 주홍색이면 약간 주황 느낌의 빨강이죠. 예. 자, 그래서 얘는 특히 그 화장품 같은 역할, 우리 피부에 바르면 상당히 그 산소 뭐 공급에 뭐 촉진을 일으켜서 혈액순환도 많아서 뭐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뭐 또는 뭐죠? 그 벌레들로부터 이렇게 벌레들이 싫어한대요. 예, 그래서 방충 효과도 있었던 그러한 염료가 홍화 염료입니다. 주홍색입니다. 무슨 색? 주홍색.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홍화 염료, 쪽염료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초 염료인데요. 자초 염료는 그냥 자색이에요. 보라색 계열의 자체. 자초니까 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치자염료, 치자염료.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염료들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자, 치자염료 같은 경우는, 적홍색입니다. 약간 황색, 노란색인데 약간 빨간 느낌이 나는 거죠. 예. 특히 이런 황색 같은 계열은요, 과거에 되게 이렇게 좀 돈이 있거나 좀 뭔가 이렇게 지위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입었던 옷이라서 그 치자염료 같은 경우는 그 일반적인 그런 백성들은 뭐 사용하기 어려웠던 뭐 그런 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홍색을 띠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종이나 직물 염색에도 많이 사용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얘는 적홍색. 네. 그 다음에 소목염료라는 게 있는데요. 소목염료는 다색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색상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황색, 적색, 자주색, 흑색. 그러니까 매염제에 따라서 산도를 조절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색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게 바로 소목염료입니다. 그 다음에 오베자는 적색입니다. 오베자, 적색. 그리고 인디고는요, 이거는 그 쪽 염료에서 추출을 한다고 합니다. 인디고는 이제 주로 인도나 이런 데서 많이 재배를 했었고요. 뭐 청색이죠, 청색.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게 우리 그 인디고도 마찬가지. 청바지 뭐 이런 것을 할 때 사용했던 그런 그 식물 색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식물 색소 이거 외에 더 많지만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쪽염료랑 인디고 뺀 나머지는 거의 다 어떤 색 계열이다 그러면 약간 빨간색 계열, 약간 주황색 계열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동물염료. 자, 동물염료는 동물로부터 추출하다 보니까 조금 잔인한 감도 있죠. 그죠? 근데 동물염료는 3가지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징어 먹물 뭐죠? 우리 세피아라 그죠? 그 헤모시아닌이 들어있어서 그런 색을 갖는데 오징어 먹물 세피아. 그 다음에 조개, 패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색이나 이 분홍색 같은 것들, 진홍색 같은 것을 낳는 색소고, 그 다음에 코치닐, 연지벌레라고 하는데 이거 여러분들 빨간색 있잖아요. 빨간색 만들 때 쓰는 그 색소로 이 연지벌레를 이용해서 많이 만듭니다. 카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염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염료라는 것을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합성 염료라는 게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식용염료라는 게 있죠. 식용염료는 이제 사람이 먹을 수도 있거나 피부에 바르거나 하는, 그러니까 부작용이 없이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낸 그러한 염료를 우린 식용염료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대략 한 10종 정도로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자, 합성염료 10개와 뭐 알루미늄 레이크 6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토시안, 프로보나이드, 아조계, 안트라키논계, 염료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형광염료입니다. 무슨 염료? 형광염료. 형광염료라는 것은 어떤 거냐 그러면 흰색을 깨끗하게 흰색을 백색도라 그러죠. 백색도를 높이는 목적의 염료입니다. 그래서 소량만 써도 아주 효과가 좋은데 만약에 좀 양을 많이 쓰게 되면 도리어 청색, 파란색 계열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러한 염료를 우리는 형광염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외에 또 뭐가 있냐면요.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직접 염료라는 게 있어요. 직접 염료. 직접 염료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아까 매염제 얘기했었죠. 그죠? 매염제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직접 염색을 하는 그러한 염료를 우리는 직접 염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염을 안 쓰다 보니까 찬물이든 따뜻한 물이든 잘 녹고요. 또 사용하기가 아주 쉽고 편리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결례성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물이나 세탁, 햇빛 이런 데 좀 약한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선명하지는 않겠죠. 약간 칙칙한 느낌이 날 수 있다라는 거. 왜? 매염 없이 직접 염색을 하는 직접 염료라고 합니다. 자, 그 외에 염기성 염료, 산성 염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떠한 그 재료, 매염을 쓰느냐에 따라서 바꿔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염기성이냐, 삼성이냐, 또 반응성 염료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분산 염료, 그 다음에 배트 염료, 또 황화 염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 염색하는 염료 재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나눠진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 간혹 출제되는 부분들이라서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교재를 보고 이렇게 한 번씩 읽고 선생님이 시험에 나올 법한 내용들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다 뭐 설명하기에는 양도 많고 좀 많이 출제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직접 염료 교재에 나와 있어요. 직접 염료, 그 다음에 염기성 염료, 산성 염료, 반응성 염료, 그 다음에 분산 염료, 그 다음에 배트 염료, 그리고 황화 염료 이런 문제들이 가끔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염료는 형광 염료가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직접 염료처럼 제가 설명을 해주고 싶어요. 뭐 매염 없이 직접 염색한다. 근데 이거는 보면 뭐 그 이온 결합 방법이라든가 뭐 대표적인 단어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산성 염료는 수용성 염료로서 산성 용액에서 뭐 색소 음이온으로 해리되어 염기성을 갖는 섬유로와 이온 결합하는 방식이다라는데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도 이 화학적인 단어들이죠. 뭐 해리된다든가 뭐 염기성 질소라든가 수용성 염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기 애매하고 어렵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해 놓은 정도 내용들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염기성 염료 그러면 카티온 염료 이런 식으로 단어. 그 다음에 산성 염료는 이온 결합 방법. 그 다음에 반응성 염료는 알카리를 수용성 염료인 알카리 용액에서 이렇게 활성화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분산 염료라는 거는 뭐 계면 활성제 같은 분산제를 써서 한다라는 거. 배트 염료라는 거는 이게 그 인디고와 관련해서 뭐 이렇게 무슨 말이 나온 그런 건데 이것도 그 소금이나 황산소다를 첨가한다. 뭐 이런 단어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오늘 배울 양 다 배웠습니다.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는 뭐 꼭 한 문제는 꼭 나옵니다. 한 문제 이상. 많게는 보통 한 2문제, 뭐 한 3문제까지도 나오겠네요. 보통은 한 문제, 2문제 요 정도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안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안료에 대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색채 관리 파트 시험은 산업기사는 그냥 선생님 강의를 듣고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뭐 합격 가능한데, 이제 기사가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을, 말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너무 광범위하고 광범위한데 또 그걸 되게 심도 있게 문제를 내다 보니까 고득점보다는 꽈락을 안 당하려고 하는 목적의 공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 예.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선생님한테 공부를 하고 하더라도 한 50%는 이게 도대체 내가 공부했던 건가? 과거의 기출문제를 풀었었는데도 그런 느낌이 나요. 그만큼 문제들을 상당히 난해하게 내는 파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양도 많죠. 그죠? 빛에 대한 색채 관리, 물체색에 대한 색채 관리, 이런 것들. 그죠? 자, 특히 오늘 배웠던 색료, 색을 나타내는 재료다. 색소를 포함하고 있다. 빨간 피가 물들으면 그 빨간 색을 입힌 색료는 뭐다? 피다. 피는 헤모글로빈이라는 색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빨간색을 나타내게 된다. 색료는 알료와 뭐가 있다? 염료가 있다. 알료는 물과 기름, 알코올 등에 안 녹는다. 안 녹아요. 염료는 녹는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염료는 염색이라고 했다. 상당히 분자 자체가 단분자고 불투명하고 물질과 상당히 친화성을 갖는다.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색을 입히죠. 그 색을 조절해주는 애가 누구다? 매염제다. 그 다음에 염료의 종류는 천연염료와 합성염료가 있다. 현재는 합성염료를 많이 사용한다. 최초의 합성염료는 뭐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합성염료 안에 형광염료, 백색도를 높인다. 그 외에 직접염료, 염기성염료, 산성염료, 반응성염료, 분산염료, 베트염료, 황화염료. 가장 많이 나오는 애는 형광염료. 요거가 제일 많이 나와요. 나머지들은 가끔 나오는데 얘네들은 상당히 화학적인 내용들이 많다. 뭐 산성이냐, 알카리성이냐 이거에 따라서 조절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 암기하지 말고 다 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 되니까 중요 단어와 연결해서만 암기해 두자. 뭐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벌써부터 이제 지치기 시작하죠. 저는 세 번째 파트였던 색채 체계도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에 댓글에 이제 컬러에서 너무 공부 어려워요, 포기하고 싶어요 라고 나올 정도로 힘들게 느끼는데, 다행인 것은 60점입니다. 합격이. 60%만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60점이라는 점수는 여러분들 피 터지게 해서 막 학교 다닐 때 공부해서 얻은 점수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을 100% 다 이해하고 100% 다 자기 것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마세요. 우리의 합격 목표 점수는 몇 점이다? 60점입니다. 아셨죠? 너무 미시적인 것들은 좀 나중에 까먹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원래. 너무 겁먹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의 반 맞죠? 이때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열심히 하다 뒷부분 안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꽈락이 나오더라고. 또 색채 디자인 부분은 어렵지 않은데 거기는 안에서 꽈락이 나고, 색채 관리는 좀 어려워서 꽈락이 나고 이렇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